무토, 라돈, 모스라, 스컬크롤러, 시모, 스카킹, 킹 기도라, 그리고 지상 최강의 생명체 킹콩과 괴수들의 왕 고질라까지 수많은 괴수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세계관, 일명 몬스터버스. 이번 영상에서는 몬스터버스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두 타이탄 킹콩과 고질라에 관해 만들었던 기존 영상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빌딩만한 신체, 압도적인 힘과 보스, 모든 괴물, 괴수들의 왕. 소리 집어쳐! 아니 뭐 제목에 그렇게 써있으니까. 오케이, 땡큐! 고질라입니다. 다양한 버전의 고질라가 있지만 고질라의 기본적인 설정은 무려 선사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던 고대의 생명체로 흔히들 예상하시듯 방사능에 의해 몸집이 거대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거대한 몸을 지닌 괴수였는데 핵실험 등의 영향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고대의 괴수라고 하는데요. 어마무시한 크기와 더불어 갑옷과도 같은 피부를 지니고 있어 웬만한 공격으로는 피해조차 입지 않으며 무엇보다 방사열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브레스를 뿜어내는데 방사열선을 뿜기 전에 등 부분이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고질라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는 이유는 고질라의 몸 내부가 마치 거대한 원자로와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거 영화 속 설명에 의하면 고질라의 심장은 일종의 거대한 핵 융합로와 같아 만약 심장이 폭발할 경우엔 지구 전체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위험한 존재라고 하죠. 재밌는 건 우리는 흔히들 고질라를 고질라라고 부르고 있지만 영미권에선 갓질라 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고지라 라고 발음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확한 발음은 당연히 원어 그대로인 고지라이며 이 이름의 유래는 고릴라의 일본식 발음 고리라와 고래의 일본어 쿠지라를 서로 합쳐서 탄생했다는 썰부터 단순히 도 스튜디오의 직원 중 구지라라는 별명을 가진 직원이 있었는데 고질라의 제작자가 이 별명의 어감이 마음에 들어 고지라라는 이름을 떠올렸다는 썰까지 여러 썰들이 있지만 워낙 오래전에 탄생한 영화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은 도어 측에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잘 몰라요. 흥미로운 건 도어가 이후 미국에서 고지라를 개봉했을 때에는 왜인지 영어 표기를 고지라가 아닌 갓질라로 바꿔서 개봉했다는 건데 이 역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잘 몰라요. 고질라의 신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고를 갓으로 여기에 도마뱀을 뜻하는 영단어 리자드를 합쳐서 갓질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개봉했다는 썰이 가장 유력한 편입니다. 여튼 갓질라 그리고 고지라 둘 다 도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름인데 왜인지 우리나라만 고질라라는 생뚱맞은 발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조금 웃프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봉한 고질라 영화 고질라 1998을 번역하신 분이 마치 마블 영화에 가망이 없어 그거 할래? 어머니 등의 명대사를 남긴 박지윤 번역가처럼 오역 번역으로 유명한 이미도 번역가님이 무슨 이유에선지 전세계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렇게 발음하지 않았음에도 고질라 발음이 좀 힘드신가 봐요? 아니요 라는 발음으로 번역을 했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인지 우리나라만큼은 이후 개봉작은 물론 현재까지도 고질라 라는 이름으로 굳혀진 상태입니다. And it's Gojira, you moron! 고질라의 첫 등장은 1954년 영화 고지라
킹 오브 몬스터즈로 원래 제작 초기엔 고질라를 거대한 문어 형태의 괴수로 디자인하려 했으나 도호의 제작자 다나카 도모유키가 공룡 형태로 바꾸자는 결정을 내렸고, 현재 우리가 아는 공룡의 모습과 달리 20세기 초중반 공룡 복원도에서는 공룡들이 대부분 바닥에 꼬리를 붙인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름 당시 기준으론 철저한 고증에 맞춰 디자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질라의 기본적인 형태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앞발은 이구아노돈을, 그리고 돌기는 스테고사우루스에게 따왔으며, 고전 영화 심해에서 온 괴물의 리도사우루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당시 할리우드의 개수 영화 대부분이 스톱모션 기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고질라는 미니어처로 제작된 세트와 특수 제작된 수트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연기를 하는 특수 촬영 기법, 일명 일본식 수트 특촬물의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건데요. 이 이유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스톱모션 기법과 달리 수트 특촬물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당시 일본은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고무가 부족해서 고질라의 피부 질감을 고무 대신 콘크리트로 표현했었고, 덕분에 스턴트맨은 100kg이 넘는 수트 속에서 마땅한 환기 장치조차 없어 내부 온도 60도 이상을 오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열연을 펼쳐야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간 고질라의 첫 데뷔작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후 계속해서 후속작을 발표했는데요. 허나 꽤나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웅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첫 고질라와 달리 이후 속편들에선 점점 코미디적 요소가 들어가면서 아동용 괴수 영화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때 고질라는 막 복싱하듯이 원투 스텝도 밟고,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승리한 뒤 세레모니로 막 귀요미 점프도 하고, 눈도 한 대 얻어맞고, 야무지게 헥토 파스칼 킥도 날리고, 심지어 하늘을 나는 플라잉 고질라, 등의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이때 독특한 사이드 캐릭터들도 많이 탄생했는데, 물론 최근 영화에도 등장한 고질라의 최고 라이벌 킹 기도라나 익룡의 모습을 띤 괴수 라돈, 제가 군대에서 본 나방보단 약간 작은데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놓고 보게 되는 괴수 모스라 등등의 매력 넘치는 캐릭터들도 이 시절 탄생한 괴수들이지만, 마치 뒤틀린 이 세계의 둘리 같은 고질라의 아들 미니라 등의 희한한 캐릭터들도 많이 탄생했었습니다. 참고로 고질라와 킹콩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결 역시 이 시절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죠. 여튼 고지라 시리즈는 아동용 괴수 영화로 전락하면서 점점 인기가 식기 시작했고, 결국 첫 번째 고지라 시리즈, 일명 쇼와 시리즈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후에 80년대로 들어서며 두 번째 고지라 시리즈, 일명 헤이세이 시리즈로 복귀했으나 역시나 초반만 잠시 반짝할 뿐 이렇다 할 인기를 끌지 못했었는데, 그러던 와중 고질라의 역대급 흑역사 작품이 다름 아닌 미국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고질라 1998로 미국에서 고질라 판권을 사와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고질라가 선사시대 때부터 존재했었던 고대 괴수라는 설정은 내다버리고 돌연변이 이구아나라는 근본 없는 설정으로 바뀌었으며, 방사 열선과 같은 고질라의 트레이드 마크도 없이 단순 미사일 몇 대 맞고 요절해버리는 이름만 고질라였던 이 영화는 흥행 실패는 물론이고 원작 팬들에게도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심지어 도호 스튜디오에선 이 고질라는, 아니 이 갓질라는 갓이라는 칭호를 받을 클래스가 안 된다며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후에 판권을 회수한 이후엔 갓질라의 이름에서 갓을 떼고 그냥 질라로
강제 개명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도호에선 진짜 고지라 영화가 뭔지 자신들이 보여준다며 세 번째 고지라 시리즈, 일명 밀레니엄 시리즈를 시작하는데요. 시간이 흐른 만큼 도호의 수트 제작 기술도 발전해서 고질라 수트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자연스러워졌으며 고지라 수트 최초로 표정 변화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시리즈 내에서 앞서 말한 흑역사 질라를 소환해서 3초 컷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야심차게 시리즈를 이어나갔으나 계속되는 저조한 흥행 성적에 끝내 밀레니엄 시리즈 역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엔 다들 아시다시피 몬스터 버스라는 거대한 세계관을 지니고 있는 할리우드 고질라가 등장하게 되었고, 도호에서도 수트가 아닌 CG로 만든 고질라, 영화 신 고질라를 개봉하는 등 어찌 보면 초기 시리즈 이후 시들했던 고질라의 인기가 몬스터버스 고질라로 인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할리우드의 대자본으로 탄생하게 된 고질라의 압도적인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무엇보다 원작 고질라 영화 고유의 설정과 캐릭터들, 그리고 원작 팬들을 감동하게 만드는 오마주와 디테일들이 큰 성공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1954년 첫 번째 고지라 영화는 1946년 비키니 섬 핵실험 당시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 피폭을 당한 일본 어선 제5 후쿠류마루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 고지라는 지하 속에서 살던 와중 핵실험의 여파로 일본으로 서식지를 옮겼고, 그 결과 어마무시한 괴력을 뿜어내며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5 후쿠류마루 사건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생긴 핵에 대한 일본인들의 공포심을 잘 상징하고 있죠. 이후 영화 속 계속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고지라의 모습은 마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상징하기도 하고, 인류가 최신 과학기술로 무찔러도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문명 속 인류의 오만함에 대한 경고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다른 괴수들로부터 인류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고질라의 이런 다양한 면들은 결국 원폭 또는 자연재해와 같은 거대한 재앙 앞에서 느꼈던 일본인들의 공포심과 숭배심이 섞인 복잡한 심정을 고지라라는 캐릭터를 통해 풀어냈다고 볼 수 있죠. 최근 몬스터버스 영화에서도 고질라를 단순 괴수가 아닌 마치 자연을 대변하는 신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한 것처럼, 이런 고질라의 수많은 상징성들이 결국 단순히 거대한 괴물들과 고질라라는 괴수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질라에 큰 영향을 받아 탄생한 우리나라 작품 심영래 감독의 용가리에선 고질라를 디스, 아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고질라에 큰 영향을 받아 탄생한 북한 작품 영화 불가사리는 불가사리야, 이리 오라. 실제 도호 스튜디오에 고질라 특수 촬영팀을 섭외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불가사리, 이리 오라. 불가사리야, 집에 가자. 무겁기도 무겁지만 속이 그야말로 찜통이었던 고질라 수트. 이런 수트 속에 최초로 환기 장치가 마련된 작품은 고질라 vs 스페이스 고질라입니다. 참고로 이 수트는 고질라 vs 데스토로이아에서도 사용되었는데, 이때 고질라가 온몸에서 증기를 뿜어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수트 내부에 진짜 불을 피워서 증기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배우분이 질식으로 실신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후엔 쾌차하셨다고 하네요. 팬들도 어이없었다는 플라잉 고지라. 사실 제작자 다나카 도모유키는 이 장면을 굳고 반대했다고 하는데, 연출을 맡은 반노 요시미츠가 몰래 촬영해서 영화에 넣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분은 고질라 시리즈에서 쫓겨났습니다. 고질라의 초기 울음소리는 손에 가죽 장갑을 끼고 첼로의 현 부분을 비벼서 만든 소리였다고 합니다. 보기만 해도 압도되는 크기, 어마무시한 힘과 오금이 저릴 듯한 포스, 심지어 이름부터 킹이 들어간 킹, 니네들 나 못 이겨. 킹콩입니다. 최근 작품에선 티타노스 콩,
그리고 전작에선 메가 프리마투스, 의역하면 거대 영장류라는 학명을 지니고 있는 킹콩은 문명에 발이 닿지 않은 미지의 장소 해골섬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선사시대의 공룡들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 생명체들이 우글거리는 곳인데, 이 중 킹콩은 강력한 힘과 특유의 전투술로 자신의 종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로 이 해골섬의 주민들이 그를 숭배하며 섬의 왕으로 모시고 있기에 그에게 해골섬 언어로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콩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후에 미국인들이 콩을 뉴욕에 데려가 대중들에게 소개할 때 해골섬의 왕이란 뜻으로 콩의 이름 앞에 또 한 번 왕을 붙여 결국 킹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킹콩 하면 떠오르시는 명장면은 당연히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오르는 장면인데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킹콩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이기에 킹콩 영화엔 항상 등장하는 일종의 오랜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첫 번째 킹콩 영화 당시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어서 킹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오르고 있지만, 두 번째 킹콩 영화 1976년 리메이크판에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높은 세계 무역센터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킹콩이 오르는 건물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세계 무역센터로 변경되었고, 몬스터버스의 콩 같은 경우엔 고질라와 대결을 펼쳐야 하는 만큼 콩의 크기가 아예 빌딩만에 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최근엔 영 모습을 못 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신 킹콩 영화의 또 다른 전통, 킹콩의 턱 찢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원작 킹콩부터 1976년 리메이크판까지 항상 등장한 킹콩의 전통으로, 최근 몬스터버스 콩 역시 그의 라이벌 스컬 크롤러의 턱을 찌는 않고 턱주가리 대신 혀를 뽑아버린다거나, 고질라 vs 콩에서도 고질라의 턱을 찢으려다가 역으로 본인이 털려버리긴 했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아직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전통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현대 문명과 대비되는 킹콩의 모습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요소로, 턱찢기는 킹콩의 야수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킹콩의 캐릭터성을 상징하는 두 대표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킹콩이 처음 등장한 연도는 1933년으로 영화 킹콩의 감독 메리언 쿠퍼에 의해 탄생하게 된 캐릭터인데요. 메리언 쿠퍼는 어릴 적부터 고릴라를 좋아했었고, 한때 꿈속에서 거대한 고릴라가 뉴욕 도시를 부수는 걸 보고 이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문에 킹콩의 초기 컨셉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도시를 파괴하는 일종의 테러리스트 고릴라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허나 셜록 홈즈의 저자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의 또 다른 대표작 소설 잃어버린 세계에 모티브를 얻어 미지의 생명체들로 가득한 해골섬이란 아이디어가 장착되었고, 미국의 영화 제작팀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해골섬으로 찾아왔다가 여주인공 앤 데로우가 해골섬의 원주민들에 의해 납치되어 결국 킹콩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바람에 앤과 킹콩이 만나게 되었다는 스토리 라인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하죠. 특이한 건 원래 처음에 메리언 쿠퍼 감독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고릴라와 진짜 코모도 왕 도마뱀을 데리고 미니어처 세트에서 서로 싸움을 붙여 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려 했다는 건데요. 허나 당연히 제작사 측에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며 이를 거절했고, 결국 인형을 이용한 스톱모션 기법과 특수 촬영 기법을 사용해서 영화를 찍기 시작했는데요. 킹콩의 인형은 대략 45cm 정도 크기에 금속 뼈대와 고무로 된 근육 그리고 토끼 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몇 씬들을 위해 거대한 손, 발, 그리고 얼굴 부분을 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콩의 얼굴 부분은 크기만 대략 6m 정도로 실제 사람 3명이 직접 들어가 안에 있는 특수 기혈을 조종하는 식으로 표정 변화를 표현했다고 하죠. 이러한 특수 효과들은 당대 관객들에겐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고, 킹콩은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내며 어마무시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RKO 픽처스는 1년도 안 돼서 바로 킹콩의 후속작 영화 콩의 아들을 발표하는데요. 전작에서 킹콩이 죽은 만큼 킹콩의 아들이라는 키코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너무 급하게 만들어서인지 여러모로 구멍도 많고 조금 허접해서 흥행 성적은 그저 그랬지만, 어찌되었든 원작 킹콩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서 이후 전 세계에선 여러 킹콩 관련 파생작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론 최근 고질라 vs 콩의 원작이 되는 영화 킹콩 대 고지라에 나온 일본 킹콩부터 영국 킹콩, 인도 킹콩, 홍콩 킹콩, 방글라데시 얘는 왜 이렇게 무섭니? 이탈리아 킹콩, 심지어 여성 버전 킹콩이라는 퀸콩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중 최고 괴작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바로 한국 킹콩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같이 만든 한미 합작 영화 킹콩의 대역습에 나온 킹콩인데, 정식으로 판권을 사서 만든 작품이 아님에도 오리지널 킹콩 사진을 본인들 포스터에 박아버리는 패기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아주 엄청난 70년대 영화입니다. 붙잡혀 있던 킹콩이 배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인천으로 상륙했다는 설정으로 시작하는 이 영화는 시작부터 킹콩 영화의 전통 턱짓기를 상어로 시전하는 비범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훌륭한 연기력부터 개쩌는 액션씬, 자연스러운 특수효과, 킹콩은 공룡 대신 뱀이랑 막 뭐야, 방금 실수로 카메라 맞은 것 같은데? 그리고 킹콩 영화 역사상 유일무이한 명장면 킹콩의 가운데 손가락까지 아주 대단한 영화입니다. 하얀 거짓말. 이거 보세요. 킹콩이랑 싸우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도 배우분들이 다 웃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거예요. 대단한 영화야. 하얀 거짓말. 사실 이 영화가 이렇게 저퀄리티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같은 연도에 개봉한 어떠한 한 영화보다 더 빨리 개봉하기 위해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인데, 그 영화는 다름 아닌 두 번째 킹콩 영화 1976년 킹콩으로 나름대로 정식 리메이크임에도 원작 킹콩에 비해 신선한 특수효과도 없고 영화 내용도 그냥 저냥했지만, 특이하게도 킹콩과 앤이 조금 에로틱한 이상한 야시시한 기류가 있긴 한데 아니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여튼간 킹콩이란 이름빨로 흥행 성적은 준수하게 나왔고, 그래서인지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후속작 킹콩2를 내놓았는데요. 근데 이 영화에선 감독이 무슨 아예 대놓고 킹콩을 까기로 작심한 건지 까야 제맛이지. 정식 킹콩 영화 중 가장 괴랄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는데, 1편에서 죽은 줄 알았던 킹콩이 인공 심장으로 부활했다는 망작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설정부터 유치한 스토리, 골프공 맞고 아야 하는 킹콩, 고릴라는 초식동물이지만 악어 먹방부터 무려 인간 먹방까지. 물론 원작에서도 킹콩이 사람을 입에 넣긴 했지만 그냥 죽이고 뱉었지 이렇게 막 먹방을 찍진 않았거든요. 오죽하면 영화가 너무 처참해서 공식 시사회에서 제작자가 한숨을 쉬었다는 일화가 있기도 한 킹콩2는 말 그대로 폭상 망해버리고 맙니다. 2005년에 개봉한 세 번째 킹콩 영화 피터 잭슨 감독의 킹콩은 기존의 작품들과 꽤나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이 작품에서 피터 잭슨 감독은 킹콩에게 자신의 종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마지막 생존자라는 설정을 처음으로 붙여주었고, 덕분에 킹콩은 최후의 종으로 그만큼 거칠고 강력하지만 노쇠하며 동시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전작에선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로 바뀌었는데요. 특히 킹콩과 앤의 다소 일방적이었던 혹은 이상했던 관계 역시 두 인물 간의 순수한 동물적 교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킹콩과 앤의 애틋한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부터 보여줬던 피터 잭슨 감독 특유의 웅장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영상미를 자랑하고 있는 이 영화는 제78회 아카데미 시각효과상, 음향편집상, 음향효과상으로 3관왕을 수상하며 관객과 평단 모두에게 극찬을 받아냅니다. It wasn't the airplanes. It was beauty killed the beast. 특히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이 대사는 원작에 있던 대사를 차용한 것인데요. It wasn't the airplanes. It was beauty killed the beast. 문명인들의 손에 의해 타의적으로 끌려와 비극적인 엔딩을 맞이하게 된 킹콩의 이야기를 한 줄로 표현해낸 이 대사는 원작에 비해 킹콩과 앤의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답고 애절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뽑는 킹콩 영화 최고의 명대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몬스터버스의 콩으로 넘어가 보자면 전작 피터 잭슨 킹콩의 거대한 고릴라 디자인에서 원작 특유의 예티나 빅풋이 연상되는 외형과 킹콩이 직립 보행을 하고 있는 특징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콩 스컬 아일랜드 편에서 고질라 vs 콩으로 넘어가면서 콩의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킹콩 역사상 가장 거대한 크기를 지니고 있는 콩으로 거듭나게 됐는데, 아무래도 원작인 킹콩 대 고지라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콩이 거대한 오징어와 싸우는 장면은 킹콩 대 고지라에서 킹콩이 거대한 문어와 대결을 펼치는 장면을, 그리고 콩이 나무를 이용해서 스컬 크롤러를 무찌르는 장면이나 고질라의 입속에 도끼를 쑤셔박는 장면 역시 원작의 킹콩이 고질라에게 보여줬던 나무 쑤시기를 오마주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작들에 비해 화끈한 액션씬에 더욱더 비중을 둔 작품인 만큼 양손을 자유자재로 특히 주변 사물과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감독이 타이탄이라는 콩의 신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콩을 단순히 큰 동물이 아닌 마치 거대한 신처럼 묘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덕분에 고질라와의 대결이 더욱더 웅장해졌으며, 동시에 감독이 원작 특유의 만화적인 과장을 콩에게 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괴수로 탈바꿈했는데요. 피터 잭슨의 킹콩 이후로 10년 넘게 잠잠했던 킹콩이라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다시 부활시켜준 프랜차이즈인 만큼 아마 킹콩 팬들에겐 너무나도 고마운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엔 유독 한국 영화 오마주가 많은데, 콩의 거대 오징어 먹방은 올드보이의 산낙지 먹방 오마주, 영화 초반 해골섬에 추락한 두 인물이 싸우는 장면은 영화 놈놈놈 오마주, 그리고 콩의 숙적 스컬 크롤러의 디자인 모티브 중 하나는 바로 봉준호 감독의 괴물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한국 영화 광팬이라고 하네요. 이 맛이지! 한미 합작 영화 킹콩의 대역습에서 킹콩의 상어 턱찢기 장면은 가짜 상어가 아니라 진짜 상어, 그러니까 진짜 죽은 상어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영화 속 킹콩의 가운데 손가락 장면은 매해 최악의 영화를 선정해서 상을 주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의 가이드북 표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원작 킹콩의 울음소리는 사자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합쳐서 느리게 재생시킨 걸 되감기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1986년 킹콩2의 울음소리는 놀랍게도 사람이 직접 녹음한 소리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성우분이 다름 아닌 옵티머스 프라임의 성우 피터 컬런이라고 합니다. 원작 킹콩의 비행기 전투씬에서 이 비행기 조종사는 영화의 감독 메리언 쿠퍼입니다.
이는 2005년 피터 잭슨이 똑같이 비행기 조종사로 카메오 출연하면서 오마주 하기도 했습니다.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영화 고질라 vs 콩은 킹콩의 9번째 실사영화이자 고질라의 33번째 실사영화로 기존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단점으로 꼽혔던 막장 스토리, 억지스러운 설정들, 개박살난 개연성 등의 단점들을 전부 고치지는 못했지만 대신 한참 괴수들이 싸우고 있는데 중간중간 쓸데없이 리액션한다고 끼어든다거나 하나도 안 궁금한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간들의 분량을 대폭 줄이고 영화의 진짜 주인공인 콩과 고질라의 분량을 확실히 챙김과 동시에 팬들이 가장 원했던 몸짓 하나에 건물이 부셔지고 굉음이 울려 퍼지는 콩과 고질라 이 두 괴수의 화끈한 액션씬을 완벽하게 연출함으로써 오락성 하나만큼은 역대 괴수물 중 최고였다는 극찬을 받았고 추가로 2021년도 박스오피스 최종 성적 무려 8위를 기록하며 흥행 역시 대성공한 작품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선 흥행 망했습니다. 콩은 이미 전작에서부터 31.6m라는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성장 중인 아성체라는 설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선 무려 102m로 크기가 늘어나면서 역대 모든 킹콩들 중 가장 거대한 사이즈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119.8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고질라 같은 경우는 전작에서나 이번 작품에서나 사이즈 면에서는 크게 변한 것은 없으나 대신 전작에선 등 지느러미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고 가지런했던 반면 2019년 이후 작품부터는 훨씬 더 뾰족하고 불규칙하며 들쭉날쭉 튀어나와 있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원조 고질라인 1954년 영화 고지라의 등 지느러미 형태를 참고한 것이라고 합니다. 몬스터버스 시리즈에서 콩과 고질라가 서로 붙게 되는 건 이번 작품이 처음이지만 킹콩과 고질라의 전체 시리즈를 보면 사실 이 둘은 전에 이미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고질라 vs 콩의 원작이라 말할 수 있는 과거 일본 도호에서 만들었던 1962년 영화 킹콩 대 고지라로 때문에 이번 영화 속엔 킹콩 대 고지라에 대한 오마주들이 가득한데요. 과거 킹콩이 줄에 묶여서 풍선에 의해 풍선 뭐예요? 풍선에 의해 수송되었던 장면은 콩이 그물망에 올려져 헬리콥터에 의해 수송되는 장면으로 킹콩이 항아리에 담긴 술을 원샷 때리는 장면은 멋있다. 콩이 워벳의 머리통을 뽑아 뇌수를 드링킹하는 장면으로 킹콩이 나무를 뽑아서 고지라의 입에 쑤셔박는 장면은 방사열선을 발사하려는 고질라를 막기 위해 콩이 도끼를 입에 쑤셔박는 장면으로 그리고 마지막 고지라에게 영혼까지 탈탈 털린 킹콩이 쓰러졌다가 후에 번개를 맞고 심폐소생이 되어 부활하는 장면은 뭐지? 고질라에게 떡 발린 콩이 기절했다가 후에 인간들의 도움으로 전기 충격을 받아 다시 부활하는 장면으로 오마주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오프닝 콩과 함께 등장했던 꼬마아이 지아는 기존 킹콩 영화에서 킹콩과 애틋한 관계였던 앤 데로우를 연상시키는 캐릭터로 해골섬에서 콩을 대대로 섬기던 원주민 이위족의 마지막 생존자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그녀가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에 달려있는 이 이빨은 해골섬에서 콩과 라이벌 관계였던 스컬크롤러의 이빨로 이는 그녀가 해골섬 출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아 역을 연기한 배우 케일리 호틀은 실제로도 청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버니가 에이펙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장면에서 등장했던 지하 33층의 숫자 33은 킹콩이 처음 등장했던 영화 1933년 킹콩에 대한 이스터에그입니다. 고질라가 에이펙스 본사를 깽판치는 바람에 경비가 느슨해진 틈을 타 버니가 발견했던 에이펙스가 숨겨놓은 이 비밀스러운 동그란 물체는 바로 후에 등장할 최종 보스 메카 고질라의 눈알인데요. 때문에 이를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이때 뒷배경에서 들리는 3번의 경고음은 후에 등장하는 메카 고질라 특유의 3번 웃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숫자 3은 메카고질라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머리가 3개 달린 괴수 킹 기도라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후 네이선 박사가 지구 내부에 들어가기 위해선 콩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We could help him find a new home. He could save ours. 설득하는 장면에선 수감소 벽에 박혀있는 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는 영화 초반부 콩이 하늘에 나무를 던지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흥미롭게도 영화 초반부 수감소 벽에는 구멍이 하나이지만 이 장면에서는 구멍이 2개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밑에 있는 구멍은 앞서 콩이 던진 나무를 직원들이 치운 후 생긴 구멍이고, 위에 있는 구멍은 콩이 또 최근에 나무를 던지는 바람에 생긴 것으로, 즉 이 장면은 수감소에 갇혀있는 콩에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디테일입니다. 버니가 평소 늘 들고 다니던 술, 카츠나리 위스키는 과거 1974년 고질라 vs 메카고질라에서 메카고질라를 연기했던 배우 카주나리 모리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합니다. 비슷하게 영화 속 등장하는 덴험 대학교 역시 원작 1933년 킹콩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2005년 리메이크판에도 등장했던 캐릭터 칼 덴험에게 보내는 헌사입니다. 지하의 방 안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들은 감독 애덤 윙가드가 직접 촬영장에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미술팀한테 그리라고 시키려 했는데 미술팀 직원들은 너무 잘 그릴 것 같아서 본인이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고질라와 콩이 처음으로 맞붙기 직전 고질라가 콩에게 다가가기 위해 주위 서남들을 박살내는 장면에서는 박살난 서남 하나가 고질라의 꼬리에 끌려다니는 연출이 있는데요. 이는 감독이 괴수 영화계의 전설로 불리는 조스에서 상어가 노란색 통을 달고 헤엄치는 장면을 오마주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후 가슴이 웅장해졌던 고질라와 콩의 첫 대결은 고질라의 승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때 보면 고질라는 전투가 끝나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데, 후에 감독이 밝힌 바에 의하면 고질라는 이 전투에서 단 한순간도 진지하게 싸우지 않았고 마지막에 웃은 이유도 순수하게 그냥 재밌어서 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후에 홍콩에서 콩과 2차전을 벌였을 때도 고질라는 또 한 번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감독이 말하길 이때도 고질라는 콩을 별거 아니라 생각하며 싸움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웃은 것이라고 하며, 고질라가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기 시작한 것은 이후 콩의 도끼에 머리를 맞고 난 이후부터 였다고 합니다. 콩과 탐험대가 지구 내부에 있는 또 하나의 세계, 일명 할로우 어스로 들어가는 장면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속 스타게이트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탐험대가 할로워스를 탐사할 때 이용했던 비행선 히브는 1984년 고질라에서 처음 등장했던 비행선 슈퍼X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할로우어스에서 잠깐 등장했던 거대 도마뱀은 설정집에 의하면 포에토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2005년 킹콩에 등장했던 괴수 포에토돈 페루스에게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콩에게 까불었다가 바로 참교육당했던 워베트가 콩의 몸을 휘감는 장면과 콩이 워베트를 위아래로 패대기 치는 장면은 킹콩 시리즈에서 단골로 나왔던 거대 뱀이 킹콩의 몸을 휘감는 장면과 이후 킹콩이 뱀을 위아래로 패대기 치는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이 자신의 조상들의 보금자리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콩이 내지르는 표현은 평소 콩의 울음소리와 다르게 조금 더 재지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섞여 있는데요. 이는 이때 사용한 콩의 울음소리는 기존 몬스터버스 시리즈의 콩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1976년 킹콩의 울음소리를 재사용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콩이 조상들의 터를 방문하는 만큼 현재의 콩과 과거의 킹콩의 연결점을 상징하기 위해 집어넣은 디테일이라고 합니다. 이후 콩이 발견한 도끼는 영화 오프닝 속 벽화를 통해 알 수 있듯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사용하고 있던 도끼로, 흥미롭게도 이 도끼는 도끼 날 부분에서 밝은 푸른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이 도끼 날이 다름 아닌 고질라의 등 지느러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에 이 도끼가 바로 고질라의 최고 공격 중 하나인 브레스,
일명 방사 열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토끼날은 고질라의 등 지느러미니까 그렇다 쳐도 도끼를 묶고 있는 줄 부분이나 손잡이 부분도 방사열선의 공격에 멀쩡하다는 건데, 팬들의 추측에 의하면 도끼를 묶고 있는 줄은 고질라의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멀쩡한 것이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나무라면 방사열선에 맞자마자 타버릴 테니 도끼의 손잡이는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과거 고질라와 호각을 다루었던 괴수 무토의 뼈, 정확히는 무토의 앞다리 뼈로 만들어져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는 콩이 처음 도끼를 들어 올렸을 때 손잡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붉은색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무토의 뼈 역시 붉은색 빛을 뿜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콩이 바닥에 도끼를 내려놓아 왕자의 불을 밝힐 때를 보면 도끼가 단순히 한 자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더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 샘플을 취득한 후 몰래 도망가려던 에이펙스를 콩이 터뜨리는 장면에선 콩이 비행선을 터뜨리기 전에 비행선 안쪽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콩이 이 비행선 안에 혹시나 지하가 타고 있을까봐 체크한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였던 홍콩 도심에서 벌어지는 콩과 고질라의 대망의 2차 전투씬은 감독이 영화의 첫 제작 과정에서부터 가장 구현하고 싶어 했던 장면으로, 감독은 네온 불빛으로 가득한 건물들 사이에서 고질라와 킹콩이 서로 치고받는 장면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콩 전투씬 중간 이 장면은 킹콩 시리즈를 대표하는 킹콩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장면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최종부 등장에서 고질라의 기술과 콩의 힘을 아득히 뛰어넘으며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줬던 영화의 흑막 메카 고질라는 전작에서 고질라에게 머리가 뜯겨져 나갔던 킹 기도라의 잘려나간 머리가 메카 고질라의 통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가 프로그램 오류로 킹 기도라의 정신이 깨어나면서 폭주하게 된 로봇으로, 이때 킹 기도라와 메카 고질라가 서로 연결된다는 이 설정은 1993년 헤이세이 메카고지라와 2002년 고지라 vs 메카고지라에서 등장하는 삼식 기룡의 설정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등장만으로도 간지가 넘쳤던 메카고질라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평소 트랜스포머 지원의 팬이었던 감독이 과거 영화 트랜스포머 3를 보고 로봇들의 디자인이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기 힘들었던 것을 떠올리며 디자이너에게 관객들이 메카고질라의 모습을 알아보기 쉽게 최대한 직관적으로 디자인해달라는 요청에 맞게 디자인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메카고질라 특유의 해골 같은 이미지는 영화 터미네이터 속 T-800의 외형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메카고질라의 디자이너는 과거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메카고질라의 디자인을 담당했던 자레드 크리셰프스키입니다. 영화 마지막 고질라와 콩이 서로 협력해서 메카고질라를 무찌른 후 고질라가 바닷속으로 퇴장하면서 끝이 나는 것은 몬스터버스 고질라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고질라 2014의 엔딩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반대로 영화 첫 장면에 등장했던 강렬한 태양은 몬스터버스 콩 시리즈의 시작이었던 콩 스컬 아일랜드의 첫 장면에 대한 오마주입니다.